예,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야권의 조국 사퇴론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조 수석에게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과 민정수석실 특감반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반등해서 50% 선을 회복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에 청와대 직원, 일부 직원의 일탈 영향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건가 했더니 바로 당일날 조국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더라고요. 돌아오자마자. 그런데 이제 발표 내용을 봤더니 조국 수석을 역시 끝까지 좀 지키겠다 이런 뜻을 비치셨어요. 네, 네, 그렇죠. G20 정상회의라든가 해외에서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대통령의 심경은 국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또 과거의 국정농단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국 수석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의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또는 관련해서 정말 청와대 내부에 그런 문제점이 정말 많았다면 아마 인사권자로서 경질도 판단을 해봤을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경질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임시키면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권자로서 고민할 텐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일단은 대검의 일단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아마 기본적인 조사를 아마 한 결과 개인적인 비리 또는 내부의 종합적인 그런 비리가 만연돼 있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하나가 관료주의 아니겠습니까? 검찰이라든가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관행에 젖어서 해왔던 그런 행태들이 그동안에 나타났다. 그리고 공직기강의 해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잡고 사법개혁도 해야 하고 특히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개혁성이라든가 또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봤을 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정말 제대로 일을 하게 하고 청와대 내부의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특히 앞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 답방과 또 북미 정상회담, 많은 외교적 난제와 경제, 민생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그 출발점은 조국 수석이 돼야 된다. 문제는 야권의 주장이 분명히 사퇴 요구가 있습니다. 예. 야권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야권의 주장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전국이 개선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단은 그런 개혁에 대한 결심이 이번 이 인사에 대한 배경이라고 봅니다. 네. 순방 중에 페북에 또 글을 올렸었잖아요. 네. 믿어달라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순방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그때 이미 유임을 좀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네. 결정이 나기까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문 대통령 귀국하기 전날 이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별로 중요한 사안 아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다. 뭐 경질 필요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고 민주당의 한 대여섯 분의 소위 파워블로거들이라고 여겨질 만한 분들이 일제히 가히 그 조국 수호의 날을 방불케 할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경질 필요 없다. 조국 유임시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네. 다 동시다발적으로 그 발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오시면 그냥 유임시키겠구나 하는 메시지로 저희들 읽었는데 그 배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조국 수석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 오랫동안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교감을 해왔던 그 인간적인 신뢰 이외에도 이 정권 차원에서 조국 수석 하면 문재인 정권 내지는 문재인 청와대의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진 그래서 만약에 조국 수석 경질을 할 경우 정치권에서 흔히 통용되는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사법개혁 의지가 퇴색되면 안 된다라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이 조국 수석이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방향이나 기초적인 그림을 그리신 거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법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추동력을 갖춘 분을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마치 조국 수석 아니면 사법개혁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이 빈약한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다는 점은 좀 유감이다.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 한 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부가 좀 많은 중요한 거를 잃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특감반 전원을 교체했고요. 어제 김용현 대변인은 청와대 대처가 잘했다는 뜻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대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공직기관 확립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 그 부분을 분명히 저희들이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공직기강 회의가 나타난 것은 분명한 예.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요. 청와대 들어가면 골프도 끊어야죠. 어떻게 골프를 치고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로 국정의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들께 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공직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특히 관료주의의 문제, 우리 정부 부처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이 철의 삼각지대라고 하면 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료주의를 꼽습니다. 관료들은 항상 되게 그동안 나왔던 복지부동이라든가 자신들의 그런 관행에 따라서 일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을 가고 또 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 관료들이 제 일을 하지 않고 그동안에 골프를 치고 인사청탁하는 관행에 젖어 있었다.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기강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철저하게 기강을 다 잡아야 됩니다. 대신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끊을 것인가. 예. 정말로 청와대 직원들이 여당도 야당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당도 존중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하려는 그런 유능함을 가지고 실력을 가져야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지를 하는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했을 건데요. 정말로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 중립이거나 또 보수 성향 다른 색깔을 가진 분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모셔서 성공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관료들이 파견돼서 왔었던 그런 관행들, 네. 뭐 골프를 치고 외부 인사들과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끊고 정말로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실업 문제, 또 이 고령화 사회 문제, 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노동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만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이번에 공직기강 다 잡고 그런 정부 부처와의 그런 인간적인 관계들, 더구나 청탁이라든가 또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끊는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내놓고 조국 수석도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번에 대통령의 신뢰가 굉장히 무거운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수 출신만이 아니고 정말로 유능한 청와대 참모로서 역할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낼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김 교수님도 바로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예, 예. 네, 규정을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상황 규정을. 저는 이 공직사회야말로 이 기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게 해이됐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당 대표부터 의원들이 이거 별로 중요한 사안 아니다. 조국 수석이 관련돼 있지도 않다. 이렇게 상황을 규정하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요. 조국 수석이 당연히 관계가 됐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설사 아랫사람이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고 이 기강 확립 을 하기 위한 무슨 제도적인 장치, 저는 그것보다 또 훨씬 더 중요한 게 중요하고도 강력한 효과적인 조치가 저는 그 일벌백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그 처벌을 함으로써 예. 이걸로 옷을 벗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까지 줘야 되고 이 기강 확립에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고위 공직자도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소소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효과적인 그 장치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조국 수석의 책임을 묻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조국 수석이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다면 사법개혁을 위해서 다른 위치에 두고 그 일을 하도록 했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고 가는 이 부담을 왜 지시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진호님께서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아마 관료들의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실 거고요. 분명하게 이번에 그런 공직기관을 다 잡아야 됩니다. 대신에 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정치적 선택의 측면에서는 저는 여당 의원들의 좀 안이한 인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문 대통령이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번에 만일의 경우 인사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여권 내부에서 이러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저는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내부의 공직개혁을 다잡는 그런 역할을 정말로 해내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이번 대통령의 인사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우리 진 의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과거에 민정수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네. 자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더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통령에게 있어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와대 내부나 그 정부 부처들의 어떤 그 기강을 예. 확립하고 그다음에 뭔가 비위 사실이 일어날 경우에 엄단하는 그런 감찰 활동이 주된 업무 중에 하나고요. 민정수석실이 게다가 이제 인사 발탁하는 그러니까 인사 검증과 관련된 업무가 또 하나 중요한 업무인데 이 두 가지 업무야말로 정권을 끌고 나가는 지탱해 나가는 큰 줄기와도 같기 때문에 가장 신임하는 조국 교수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인데요. 사실은 이 감찰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파견된 베테랑 수사관들이잖아요. 근데 이 수사관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거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터프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 공무원들을 잘 또 감시 감독해야 될 임무가 수석한테는 있잖아요. 그래서 한간에 그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과연 교수 출신이 와서 그 터프한 일들을 하는 이 수사관들이나 공무원들을 잘 이 통제 내지는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국 교수 개인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 예. 자리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의문이 지금 좀 현실로 부분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굉장히 아끼는구나 하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네. 결과물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론조사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50% 딱 회복을 했네요. 48%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 회복을 했습니다. 글쎄요. 회의 순방 갔다 와서 지금 이 결과물이 나왔는데 여전히 청와대 쪽에서 양이 안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지율에 좀 연연하지 않겠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은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보면은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동안에 너무 높았던 80%대 갔다가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위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은 이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고 약간의 50%선을 뭐 다시 회복했다.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하락하고 있다. 그 부분은 국민들이 가졌던 더구나 뭐 촛불혁명이 있었고요. 국정농단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기대에 과연 부응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외교안보적인 성과, 해외 G20이라든가 순방과 또 북미 관계, 또 우리 한미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인 성과를 지금 거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상당한 난맥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업 문제, 또 고령화 문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지지율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중도적이거나 또는 중도 보수 성향의 이런 유권자들이 그동안 가졌던 기대들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의구심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개혁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정부 부처, 행정부, 입법부 좀 이런 협치와 또 서로 간의 정책의 유능함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한두 가지 만약의 경우 정책의 실수라든가 또는 내부의 갈등이 불거진다면 사실은 정권의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예. 마찬가지로 야당도 지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여당, 야당 어느 쪽도 지금 편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 정부 부처, 특히 행정부를 다 잡고 또 거기서 일을 하는 유능함을 보여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지율의 추세는 사실은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감시의 눈길 그리고 혹시라도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저 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부 여당 그리고 행정부가 한시도
이 끈을 놓지 않고 정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나온 게 있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환영을 한다라는 응답이 61%, 반대가 31%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또 최근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된다면 국민 모두가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야당이 또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61% 환영, 31% 국민들은 반대. 이게 딱 제 추측으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은 찬성, 그다음에 보수층이라고 보여지는 분들은 좀 반대하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서 약간의 톤은 좀 다운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기 보시듯이 한 30% 국민들은 좀 그렇게 기껍지 않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좀 인정을 하시고 그분들을 포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우리가 한반도가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일이니 설사 좀 이렇게 맞듣지 않더라도 다들 환영하는 그런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톤다운 시켜서 하셨더라면 반대하는 국민들도 이렇게 좀 감싸 안는 그런 걸로 읽혀졌을 텐데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안 그래도 맞듣지 않은 보수 진영의 분들은 좀 서운하셨을 것 같고요. 아까 지지율 관련해서 지지율에 일희일비 안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그 지지율로부터 국정 동력이 만들어지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치보다 추세선이 중요한데 그동안의 추세선을 보면 국내 경제나 민생 문제 때문에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대북 문제나 외교 문제로 다시 좀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 반등하는. 근데 보면 반등하는 최고점이 점점점 내려오는 그런 추세인데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이런 식의 추세가 계속되면 집권층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꾸 이 경제나 민생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적으로 이 대북 문제나 남북 문제에 자꾸 너무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기울일 그렇게 되면 민생이나 경제에는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실제 소홀하지 않더라도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생 문제 저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이 전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민족사적인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교안보적인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더구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함께한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한반도에 새로운 기운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여당, 야당 설득하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성공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만드는 기운을 끌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 행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또 국민들께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글쎄요, 국회 선진화법 과연 필요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안 처리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민주당 쪽에는 작년에 12월 6일 날 이게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시기 안에는 좀 끝나야 된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오늘 낮 12시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국회 출입 기자들은 이번 수능 국어 31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지금 직면했다. 그런 얘기가 실제로 좀 들리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험난한 게 항상 예산안입니다.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12월 31일까지 몸싸움 벌이는 우리 몸싸움 예산 국회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일단 여당 측에서 야당을 설득한 노력들을 더 많이 기울이고 정부 측에서도 더 많은 자료와 또 설명 자료를 통해서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요. 야당도 벌써 대여섯 번 국회 보이콧하고 나갔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장내에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증액하고 또 감액하는 측면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짬짬이 소소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국민들은 아마 굉장히 실망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을 거거든요.
정해진 기한 안에 헌법이 정해진 기한 안에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제도적인 개선들 연내 상시적으로 예산을 정하고 예산을 감액 증액하는 이런 예산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려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책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것, 정당이 대하는 문제, 이 문제를 전반적인 그런 국정의 과거 독재 정권 때는 예산 관련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야당도 여당도 장내에서 빠르게 협의하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해야만 내년에 제대로 우리 모든 사업들이 다 굴러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제대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여야 간에 너무나 지금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몇 번의 그런 갈등 고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여당 야당이 자세를 좀 바꿔서 예.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우리의 세금을 쓰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특활비부터 짬짬이 예산 또 네. 나중에 막판에 쪽지 끼워넣기 이런 방식의 예산 만드는 것은 이제는 바뀌는 그런 선진 국회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항상 여기 나와서 전문가분들께서 하신 이야기가 상시 국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예산 정국에만 들어서면 항상 상시 예산 심사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여당 야당 입장이 바뀌면 달라지는 게 야당이었을 때 그 주장하시다가 이제 여당이 되면 정부 부처의 입장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부 부처는 상시 국회 열리면 곤혹스럽죠. 거의 매일같이 불려 나와야 되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자꾸 그게 여야가 입장 바뀌면서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예산안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예. 민주당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예. 근데 예년하고 달리 더 어려워진 이유가 양쪽에서부터 협공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야당은 지금 예산의 내용 갖고 심사 과정에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세수 결손난 4조 세출에서도 어디선가 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균형 예산을 만들어 갖고 와라 하는데 기재부가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늦어지는 그 이유 있고, 그다음에 남북 경협 예산이라든지 그 실업 관련한 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1야당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소 야3당은 이 예산 처리를 선거제도 선거제와. 개편하고 연계를 예. 시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양쪽에서 지금 협공당하고 있는 이런 그 입장이라서 아마 홍영표 원내대표가 뭐 원형 탈모 가 생길 정도로 지금 엄청 예. 힘들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오늘은 힘들 것 같고요. 제 희망으로는 그냥 연말까지라도 정기 아니면 국회도 다음 넘기겠네요. 주 예. 그러니까 임시국회 한번 다시 한번 열어야 더.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진수희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